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현지 시간 20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끝내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잭슨홀 미팅을 주시하며 투자자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며 올해 들어 최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달 초 실업률 상승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를 씻어내면서 회복 랠리가 이어졌고요. 이후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내며 9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잭슨홀 미팅에 앞서 21일 공개될 7월 FOMC 의사록을 통해 현 통화 정책에 대한 페드 당국자들의 의견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주가가 현지 시간 20일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이날 오전 한때 넷플릭스는 전장보다 3.3% 오른 711.3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이는 52주 신고가일 뿐 아니라 이 회사가 상장한 이래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넷플릭스의 최근 주가 상승에는 오징어 게임 2 등 인기 시리즈의 속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올해 선불 광고 약정을 마감한 결과 작년보다 150% 늘어난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부채질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제유가는 현지 시간 20일 중동의 군사적 충돌 완화 기대감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날 3% 가까이 급락한 데 이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가자지구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이 미국 주도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중동의 군사 갈등이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제3후보로 출마를 준비 중인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출마를 포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 합류하는 방안을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케네디 핵심 측근이 현지 시간 20일 밝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케네디의 선택은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후보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집권 시 중책을 약속받는 사퇴 거래를 제안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별다른 악재는 없었고요. 다만 그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상승세에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는 0.15%, S&P 500은 0.2%, 나스닥은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화요일 하락세로 인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8거래일 연속 랠리를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사이버 보안 회사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또 5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7% 이상 급등했습니다. 홈디포와 같은 주택 개조 소매업체인 로우스는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과 소비자 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반영해서 연간 수익 전망 하향 조정을 발표했고요.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 외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을 계속 매도하면서 2% 이상 내렸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12% 빠지면서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날 시총 2위를 탈환했지만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0.78% 상승하면서 2위 자리를 뺏겼습니다. 테슬라도 0.73% 떨어지며 5거래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알파벳, 아마존닷컴, 애플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EU 통계국은 20일 유로존 20개국의 7월 CPI가 연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존의 HICP는 6월에 2.5%, 5월에 2.6%를 기록했고요. 4월과 3월에는 최저치인 2.4%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연간 인플레이션이 5.3%에 달했으나 올해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히 7월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6월보다 약간은 높아졌지만 월간 물가 변동률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부문별로 살펴보자면 서비스 부문이 연간 인플레이션의 1.82%포인트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요. 식품, 알코올, 담배 부문이 0.45%포인트를 기여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은 0.12%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로존 경제는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0.3% 성장했고요. 인플레이션은 2.4%에서 2.6% 범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ECB가 9월 중순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했습니다. 한편 유로존의 8월 인플레이션 수치는 8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와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겹치면서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일 아시아 상품 시장에서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약 2,500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55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국제 금 거래의 중심지인 런던 귀금속 시장에서 약 400온스에 해당하는 표준 금괴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괴 한 개의 가격이 약 13억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배런스는 월가에서 새로운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기적 파생 상품 계약 건수는 연초 약 20만 건에서 8월 17일 기준으로 26만 7천 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에 부과될 관세를 기존에 발표한 20.8%에서 9%로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래는 기존 관세 10%를 포함해서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3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총 19% 정도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번 조정된 관세율은 다른 자동차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익 자동차는 36.3%, 볼보의 모회사인 지리는 19.3%, 그리고 비아디는 17%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관세는 EU로 수입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되던 10% 관세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율은 19%에서 47% 사이가 됩니다. 테슬라의 경우 9%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다른 제조사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EU 관리들은 그 이유가 중국 정부가 테슬라에 제공한 보조금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받은 혜택 중 대부분 시장은 가격보다 저렴한 배터리를 제공받은 것이고요. 이 외에도 토지 사용권, 소득세 감면, 그리고 다른 수출 생산자들과 동일하게 국가 보조금을 받은 점이 포함됩니다. 이 관세는 5년 동안 유지되고요. 이후 상황에 따라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플이 올해 처음으로 인도에서 고가 모델인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의 주요 협력사인 포스코는 인도 타밀나두주 공장에서 아이폰 16 프로와 프로 맥스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는 신제품 출시 이후 몇 주 내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의 또 다른 협력사 페가트론과 타타그룹도 곧 아이폰 프로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애플은 신형 아이폰은 주로 중국에서, 구형 아이폰은 인도에서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도에서 고급 모델까지 생산하는 것은 현지화 전략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연말까지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이 현지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고가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인도에서 생산된 아이폰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의 대부분은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 등으로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고 신흥 중산층 사이에서 아이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애플의 중요한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해 인도에 처음으로 애플 스토어 2곳이 열렸고 팀 쿡 CEO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잉이 777X 항공기의 일부 구조에서 손상이 발견되면서 비행 테스트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손상은 엔진과 항공기 구조물 사이에 있는 부품에서 정기 점검 중에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보잉은 테스트에 사용 중이던 777-9 항공기 세대를 지상에 대기시켰습니다. 보잉은 해당 부품을 교체한 뒤에 비행 테스트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번 사안이 2025년으로 예정된 신형 항공기의 인증과 인도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보잉은 이 사실을 미국 연방항공청과 고객사들에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한편 이 소식은 항공 전문 매체 더 에어 커런트가 처음 보도했고요. 보잉이 올해 초 발생한 도어 플러그 문제 이후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티르젤파티드가 전 당뇨 상태의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에서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3년간 진행된 장기 임상시험 결과로 주간 단위로 약물을 투여받은 환자들이 평균 22.9%의 체중 감소를 기록한 반면에 위약을 투여받은 그룹은 2.1%의 체중 감소에 그쳤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전당뇨 환자들이 당뇨병 진단을 상당 기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당뇨 상태인 사람은 3명 중 1명 이상이고요.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들은 전당뇨 위험이 높습니다. 이번 연구는 GLP-1 계열의 비만 및 당뇨병 치료제가 장기 복용을 할 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모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라이릴리는 이 연구가 현재까지 티르젤파티드에 대해서 완료된 가장 긴 연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스케줄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 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20원 내려 환율 5개월 만에 1,330원대. 첫 번째 소식 바로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이 하루 새 20원 넘게 급락하며 5개월 만에 1,33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33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3월 26일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날 환율의 장중 최고가는 1,351원이며 최저가는 1,329.8원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하락세는 미국의 물가 안정세와 경기 둔화의 신호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지난주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9%를 기록해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2%대에 올랐습니다. 7월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6.8% 감소한 123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주택 착공 건수는 주택 경기의 선행 지표로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위험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상대적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지수는 연중 최저점인 102선 초반대로 내려왔습니다.
반면 한국이 미국보다 늦은 10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라는 예측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환율 움직임은 이번 주 슈퍼위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21일부터 22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 유력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내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도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신호를 강하게 준다면 달러와 약세가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 역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통위와 잭슨홀 미팅 외에 추가 이슈가 없다면 급격한 원달러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은 이달 금리 동결이 유력합니다. 연말쯤 1,32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TV 상반기 점유율 1위, LG는 OLED 정상에.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AI 신제품을 내세워서 1위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LG전자는 OLED TV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넘기며 시장 지배력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전 세계 TV 시장에서 매출 기준 점유율 28.8%로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16.6%로 2위를 차지했고 TCL이 그 이후로는 하이센스가 뒤를 이었고요. 삼성전자는 $2,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과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도 1위를 다졌습니다. $2,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점유율 52.8%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치열한 $1,500 이상 시장에서도 OLED TV 판매 호조로 점유율 50%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75형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는 29.6%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특히 75형 이상 초대형 OLED TV 시장에서는 출하량 기준 58%의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의 요인에 힘입어 $1,500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OLED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4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으로 점유율 격차는 점차 좁혀지고 있습니다. TCL의 경우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0.2%에서 12%까지 끌어올렸고 하이센스는 올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75형 이상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는 TCL이 매출 기준 1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LG전자를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AI 신제품으로 29% 수성을 다졌습니다. 19년 연속 재패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고요. LG는 OLED TV로 지배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 마린 자회사의 빌드인 편입, 구본규 체제로 책임 경영 강화. LS 마린 솔루션, LS 빌드윈을 자회사로 편입합니다. 케이블 시공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본격화할 전망으로 풀이가 되고요. LS 마린 솔루션이 19일 이사회를 열고 LS 전선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LS 빌드윈 주식 양수 안건을 결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S 마린 솔루션은 LS 전선이 보유한 LS 빌드윈의 지분 100%를 현물 출자로 전량 인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S 빌드윈은 지중 케이블 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LS 마린 솔루션은 기존 해저 케이블 시공 노하우에 더해 지중 케이블 시공 기술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업계에서는 LS 마린 솔루션이 수직 계열화를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 품질 일관성, 시공 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이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규모 해상폭력 프로젝트들의 경우 해저 지중 케이블 사업이 합쳐진 턴키 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구조 개편이 수주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중 케이블의 전문성 확보에 따르는 데 더 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철강업 최악 불황인데 포스코 올해도 파업 전운. 포스코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파업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철강업 불황 속에 포스코 사측이 노조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발발이 됐고요. 포스코 노조는 1968년 창사 이후 56년 동안 단 한 차례도 파업을 단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최근 포스코 사측은 노조의 기본임금 5만 원 인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노조가 임금 및 단체 협상 초기부터 요구했던 기본임금
세금 8.3% 인상한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사측은 올해 지속되는 철강 시황 부진으로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지난해 대비 급락한 만큼 이를 고려해 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2분기 지난해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4,9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1분기에는 이보다도 낮은 3,390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측 기본임금 5만 원 인상 제시했습니다. 노조 요구안의 20% 수준이고요. 작년에는 24회 교섭 후에 겨우 합의를 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TMF 사태의 상장 추진 여행, 유통업 플랫폼 투자자도 비상. 상장을 추진 중인 유통업 여행 플랫폼 장외 기업들의 개인 투자자가 올해 상반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IPO 과정에 악재가 출현한 상황 속에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야놀자의 소액 주주는 총 3,627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1.2% 증가한 수치고요. 야놀자는 비상장 회사지만 다양한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미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야놀자처럼 비상장인 오아시스의 소액주주 역시 같은 기간 18.6%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양사에 투자한 소액주주가 상반기 크게 늘어난 건 상장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작년 말부터 나스닥 상장을 본격화하면서 미국 시장 IPO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IPO에 성공하면 주식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들도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노리고 한 발 앞서 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티몬 위메프 사태로 양사의 IPO 전략이 크게 꼬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놀자는 인터파크 커머스를 티몬과 위메프 모기업인 큐텐에 매각했는데 관련 매각 대금 약 1,70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야놀자는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된 여행 상품 결제 피해액 약 350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손실 역시 큰 상황입니다. 상장 기대감, 장외 시장에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야놀자 소액 주주들 31%는 늘었고요. 오아시스도 상반기 19%나 증가했습니다. 때문에 기업 IPO 전략에 차질이 발생했고요.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개인이 받쳐주는 시장, 무소의 뿌리 될 주도 섹터는 함께 하실 분이죠. IM증권 이청원 PB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소의 뿌리 될 주도 섹터, 결국 자수성가할 섹터를 찾는데요. 어떤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 우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역시나 파월 의장의 잭소놀 미팅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 내에서 이야기는 오가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 더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범위라든지 그 속도입니다. 참고로 점도표 기준으로는 지금 올해는 우선은 최대 3회까지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0.5%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있으나
아마도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보였던 행보를 감안한다면 역시나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위주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인지를 해야 할 것은 여러 번 강조를 하겠지만 통화정책의 변화가 이제는 있는 시점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리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용이 될 수 있겠으나 이 금리의 인하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시장의 움직임과 이번 파월 의장의 연설 그리고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범위, 키워드 그 모든 것을 토대로 이번 주까지는 시장을 한번 냉정하게 접근해보자 또는 바라보자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냉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국내 증시 섹터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투톱이죠. 어제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끌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0.77%, 하이닉스는 2.9% 넘는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8만 전자, 20만 닉스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투톱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장은 8만 전자 당연히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는 20만 닉스 역시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그 시점이 당장 오늘이 될지 그리고 주가가 안착이 될지 그 모든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제 미증시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은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오늘은 약간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시장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이 지난 한 10%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이후로 올라오는 그 가운데 보였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단순하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 그것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올라오는 힘이 너무나 강한 가운데 외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미증시의 흐름도 괜찮았다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충격 이후로 저점 대비 거의 45%가 올라갑니다. 거래일 기준으로 고작 한 10거래일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섹터에 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과연 경기 침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울릴 만한 그 정도 수준의 지표들이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가? 역시나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에 대한 접근 자체를 그리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시장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그게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PPT 자료를 조금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우선 코스피입니다. 당시에 코스피 기준으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막 사람들이 막 고함 치고 막 그랬습니다. 저희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가지고 고객들한테 전화도 많이 하고 그게 단순하게 저희만 그랬던 게 아니고 거의 모든 증권사가 다 그랬는데 이 올라오는 힘을 보게 되면은 고작 10거래 정도 만에 시장이 15%는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보였던 기타 또 다른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군요. 통상적으로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원화의 가치는 불안함을 보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기준 사상 최저치를 현재 보이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우리의 원달러 같은 경우에도 대략 1,320원대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1,400원 넘어가면 어떡하나 그런 기대감, 그런 우려스러움이 참 많았었는데 역시나 불과 며칠 만에 지금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1차적으로 시장 자체, 특히 주식시장의 반등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의 가치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토대로 국내 증시가 현 시점에서 크게 문제를 보이고 있을 만한 변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단언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요. 기타 다음 페이지 또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어제 신한 그리고 대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조금 발췌를 한 건데요. 앞서 이야기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8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원화 강세에 베팅을 한다. 원화 강세에 베팅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것은 선물이 되든 현물이 되든 외국인 투자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기타 국가에 비해서 너무나 약세였는데 그것 또한 지금은 키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의미하는 것은 시장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아마도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1330원에서 1320원 선 내에서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하나 더 보게 되면 이 S&P 500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무려 87.3%나 지금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작 10거래일 정도만 이렇게까지 시장이 턴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I가 되든 반도체가 되든 기타 모든 섹터를 막론하고 시장이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우리가 우려스러워하는 게 있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지표와 리테일 세일즈입니다. 왜 이 두 지표가 중요하냐면 올해 계속해서 CPI가 되든 PCE가 되든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CP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의 전망치에 부합되는 결과보다는 0.1%포인트가 되든 0.2%포인트가 되든 높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의미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CPI가 되든 PCE가 되든 물가 지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타 국가에 비해서 GDP 기준으로도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또 통상적인 국가의 경우에는 이 민간 소비라고 하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에서 60% 정도인데 미국은 70%가 넘어갑니다. 이런 민간 소비가 탄탄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GDP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GDP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2.5%, 3% 기대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2%만 해도 괜찮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GDP는 단 한 번도 3%를 넘지 못했고요. 2.5% 미만의 수치를 보였다 하더라도 무려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3.5배나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러한 거시경제 지표는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대변할 수 있을 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의 움직임도 강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섹터 전반적인 흐름을 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키는 지금은 HBM이라고 보여지는데 HB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칩을 쌓는 겁니다. D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D램과 또 AI 가속기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낸드 쪽은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가지 기업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개선되고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3분기 혹은 4분기에 HBM 양의 매출을 엔비디아로부터 견인하게 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저는 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 8만전자 생각하지 마시고요. 목표 주가 지금 11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 될 이유는 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전략 제시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는 연초에 6월에 한창 시장이 움직임이 좋았을 때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거기까지 한번 보자. 조정도 충분히 잘 나왔고 시장도 지금 턴을 한다는 점에서 시장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몸을 맡기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홀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8만전자, 20만 닉스, HBM과 함께 웃으면서 허락해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 홀딩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미국 소매 판매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동안 불안했던 시장에 믿을 구석이 되어줬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젯밤에는 유한양의 렉라자 FDA 승인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좋은 소식 전해왔고요. 알테오젠 역시 머크와의 로열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코로나19까지 이 제약바이오단에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테마 쪽에서도 코로나19가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승하는 모습,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선별 전략 가져가 봐야 될까요?
고민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그럴 것이 최근에 나온 리포트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은 전략이 꽤나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매출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꽤나 많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처럼 사실상 제조업에 조금 더 부합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우선은 잘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열티를 먹사로부터 어느 정도로 제시를 받는지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다릅니다. 뭐 5% 정도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42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거기까지도 역시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실적이 나오는 거죠. 특히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산 의약품에 대한 제재가 가해졌을 때 한편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바이오시밀러의 확장, 거기에 원료 의약품에 대한 공급이 CDMO 시장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그 모든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우선은 보는 게 역시나 맞습니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을 토대로 기대감만으로 가지고 가는 기업들은 역시나 위험하다는 것. 그러한 관점에서 최근에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자금이 지금 부족한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합니다. 유상증자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이 좋았고 역시나 자금이 좋지 않았지만 시장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유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기업이 실적을 보이거나 그게 아니면 유증이라든지 기타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자금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상상인 증권에서 8월 5일에 리포트로 참 잘 정리를 해놔서 저도 개인적으로 따로 딱 가지고 있었던 자료인데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상상인 증권에서 8월 5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룹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룹 1번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인데요. 이들의 주가 흐름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계속해서 좋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넣자면 바이넥스까지 사실상 이 네 가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 흐름이 괜찮았고 최근에 시장이 한번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일어선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들이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나 자금 저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는 그 남색 선입니다.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죠. 반면 이들을 이끌 혹은 후발주자로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였을 때 첫 번째 기준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걸 상상인 증권에서는 대략 9개 정도, 제가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GC셀, 아이진, 제넥신, 메디포스트, 티움바이오, 큐리언트, 올릭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매드팩토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더 있습니다만 증권사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업들 내에서 선정을 한 건데 저도 이 9개 기업이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다 찾아보았는데요. 주가 흐름이 현재 시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아이진이었습니다. 왜 아이진의 주가 흐름 자체가 이렇게 좋았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봤더니 역시 제약 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우선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 거기에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 속에서 사실상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만큼 아이진의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안에서도 우리가 그룹을 나눈다면 1차적으로 최근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 기업 위주로 우선을 보시고 이후 특정 이슈가 있을 때 혹시나 반등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실리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본다면 저는 투자에 따른 결과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접근도 꽤나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는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알테오젠이 그거를 싹 다 바꿨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도 실적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을 선정하되 실적이 현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 기업이라면 우선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에 따른 선별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우선 매출에 대한 자신감이 탄탄한 실적 그리고 자금 여력이 있는 곳을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실적이 기대되는 조선주, 비싼 배에 따른 선별 수주 전략 있었고요. 화재 방지, 어제장에서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좀 올랐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등장한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하반기를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추고 계실까요? 우선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봤더라면 저는 적어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주도주는 우선은 보면 안 됩니다. 실리콘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화장품 실적 괜찮았는데 주가 흔들렸고요. 라면, 삼양식품 매출액 사상 최대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흔들립니다. 기타 조선, 방산, 무언가 모르게 주가의 탄력성이 미진하고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나오지만 코로나19에 따른 테마성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자료 혹은 어떤 섹터를 볼까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 또 좋은 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은 통화정책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대선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미국 시장 내의 업황 혹은 섹터의 변화,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어디일까라고 본다면 2013년, 2017년, 2021년 기준으로 모두 보게 되었을 때는 역시나 제가 네모나게 빨갛게 해놨는데요. IT나 반도체 위주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IT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되든 중국이 되든 우리가 되든 일본이 되든 가장 핵심이 되는 전략 산업입니다. 거기에 올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이 AI라고 하는 시장은 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 또한 거기에서 많이 창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HBM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가운데 TSMC는 이 모든 것을 반영해서 파운드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분명 IT와 반도체는 여전히 먹거리가 많은 섹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주가 흐름도 참 4월, 5월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최근 석 달, 넉 달 조정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올라오는 그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나름대로 많이 올랐지만 반도체 소부장 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게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의해서 조금은 가려진 모습일 뿐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쪽이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조정이 마무리되고 이쪽이 주가 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연초부터 뭐 화장품, 전선, 식품 거의 다 지금 한풀 꺾였습니다. 그 자리를 대체하면서 시장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섹터는 개인적으로 크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이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소재입니다. 양극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8월 이후로 지금 계속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이 이슈만으로 2차 전지가 모두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우리가 조정이 많이 나와 있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 특히 장비 그리고 HBM 이 키워드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을 끌고만 간다면 저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우리가 매우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하반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통화 정책의 변화 그리고 미국의 대선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도 반도체 섹터 중심의 관심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HBM과 관련된 거 계속해서 가지고 가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요일 오늘의 일면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바로 살펴보시죠. 의류주, 업황 부진 지속 가운데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하다.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의류 소비에 비우호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의류업종은 부진한 실적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OEM을 제외한 상장사 대부분 내수 비중이 큰데 이 내수 소비가 아주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고금리와 고물가, 경기 부진의 매크로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의류는 비필수 경기 민감 소비재인 만큼 따라서 의류 소비의 업황이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분기 의류 소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 변수의 흐름은 1분기에 이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경기 동행지수는 1분기에 비해 2분기에 추가로 악화가 됐고요. 경기 동행지수와 구성 요소인 소매 판매 지표도 2분기에 부진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조정 기준으로 4월과 5월에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3%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의류 소매 판매는 더욱 부진했는데요. 4월과 5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 6.9% 감소해 전체 소매 판매 대비 언더퍼폼을 기록했습니다. 평년 대비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의류주에는 좀 약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온 오프라인도 모두 부진한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전체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업체들의 매출 2023년 하반기부터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의 온라인 매출 비중은 2023년에만 해도 50%를 밑돌았지만 올해 50%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소비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온라인 채널의 강세가 뚜렷하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의류는 온 오프라인 모두 부진합니다. 의류 소비에서 이와 같은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동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유통업체 매출 데이터에 온 오프라인 모두 의류 소비는 부진하다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의류 소비 시장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류 소비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의류 산업은 초럭셔리 또는 가성비 브랜드가 잘 팔리고 있는데요. 반면 그 사이 중간 가격대의 애매한 브랜드력을 가진 브랜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브랜드력을 중심으로 의류 소비 시장에서 극심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명품 소비는 그나마 탄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백화점 채널 내 명품의 아웃퍼폼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해외 유명 브랜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해외 유명 브랜드의 경우 올해 들어서 견조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모든 달마다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성 정장, 여성 캐주얼, 남성 의류의 매출은 역신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내 럭셔리와 그 외 브랜드로 나뉘어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SPA 브랜드가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의류 소비 부진의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국내에서 대표적인 SPA 브랜드와 일본의 유니클로, 이들 브랜드의 합산한 매출은 작년에만 21%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치를 기준으로 합산한 매출의 성장률 목표치는 약 17%로 보여지고 있고요. 라이선스 브랜드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가성비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브랜드는 내수 의류 산업 내에서 지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나마 상장사의 라이선스 브랜드 가운데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크 어페럴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어제 감성 코퍼레이션은 0.87% 하락한 3,435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OEM은 그나마 낮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OEM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워낙 강도 높은 재고 조정으로 오더의 기저가 매우 낮기 때문에 기업별로는 차이가 다소 있겠지만 대체로 2분기에는 출하단의 Q단의 성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판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고 3분기부터는 하락폭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판가 하락은 3분기부터 영향력이 좀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의류 OEM의 출하 단가가 YOY 하락 추세가 있고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분이 ASP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평균 판매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 시차를 고려한다면 의류 OEM의 출하 단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의류주. 아무래도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파카 등 좀 비싼 제품의 판매가 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3분기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등의 추세 함께 지켜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섹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HBM 관련 장비 관련주들의 실적에 주목하라는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잠시 후 증시 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살펴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